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이번 수사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어젯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압수수색 당시에도 이 휴대폰을 바깥에 던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말들이 많았는데 구속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11억을 받은 사실은 일단 확인이 됐고 물론 그게 사업자금의 대여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대여한 금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확보된 녹취록의 내용과 볼 때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휴대폰을 은닉해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부분이 다 인정이 돼서 구속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에 구속이 되면서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회계사 분이 상당한 자료를 또 제출을 했고요. 네. 그 자료상에 나타난 녹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도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해서는 따르게 설명을 할 수 있어도 그 사실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예를 들면 11억 8천만 원을 본인은 대여받았다라고 하지만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유원홀딩스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그 변호사한테 그걸 대여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원홀딩스의 자본금이 1억 원이거든요. 1억 원의 주식을 절반하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담보로 해서 11억 8천을 대여받았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법원에서 볼 때도 이것은 대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700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라는 부분, 언급된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근데 농담조였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유와 경위에 대한 서로 간의 설명이 달라도 700억 원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다, 그다음에 11억 8천만 원을 또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 것이라서 아마 영장 심사 끝난 지 한 6시간 정도 그때 아마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이것은 범죄 혐의 소명은 이것은 확실하게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휴대폰도 던졌다 아니면 누구한테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은 또 자명한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도 오피스텔로 옮긴 지 얼마 안 돼요. 원래 주거지에서 오피스텔로 수사대비해서 옮겼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3개의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모두 해당을 한다.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에 대한 판사의 고민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와 관련해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영장 발부까지는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소명 정도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돈 거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법원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긴 하는데 이제 실제 중요하게 이제 쟁점이 부각이 되는 건 이재명 지사의 관련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범죄 혐의 중에 업무상 배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국에 법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실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이제 배임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지금 화천대유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설계를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게 정상적이었고 최초의 공익사업 환수 사업으로서 성과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무자인 유동규 씨가 어떤 돈 거래, 부정한 돈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 어떤 입장을 내기에는 아직은 수사 정도에 비해서 좀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규 씨와 직접적인 측근 관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마찬가지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직원이었고 소속 기관의 직원인 건 맞지만 측근이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실제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주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늘
이제 그 후보지사 중심이나 곁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단적으로 그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대리를 하다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중도 사퇴를 하게 되는데 사퇴를 한 이유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 그 아마 도에 그 영화 산업 관련된 예산 아마 340억인가 요청했었나 봅니다. 근데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중도 사퇴를 했다고 이제 뭐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경위를 보면 사실 뭐 측근이라고 하면 지금 대선 행보에서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경기도의 파견 기관의 사장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이견이라고 하면 오히려 지사의 얘기를 듣고 조율을 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문제로 사퇴를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뭐 측근의 범위에 있는 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둘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끈끈한 관계다, 측근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측근 여부를 따지기 전에 측근 그 여부는 사실은 본인이 어떻게 그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니죠. 예. 그간의 행보를 보면 2009년도에 인연을 맺은 뒤에 2010년도에 인수의 건설분과 간사로 또 당선됐는데 이재명 시장께서 네. 간사로 갔다가 성남 시설관리공단에 또 본부장으로 가요. 갔다가 2014년경에 재선에 도전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때 또 나와서 선거운동을 도와요. 그때 다시 또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이것이 측근이 아니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요. 예. 경기관광공사를 그만둔 것은 2019년도거든요. 이미 이 사건에 대해 설계가 다 끝난 뒤에 그다음에 경기도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옮겨가서 또 사장에 보임한 이후에 뭐 갈등을 겪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참 이후에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사건은 배임과 뇌물을 나눠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이 사건에 유동규 씨가 책임자로 행동한 건 맞는데 과연 유동규 씨가 몰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걸 차치하고 예. 배임 행위와 관련된 걸 보면 유동규 씨가 사업 계획서를 뭐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주주 협약서를 만들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주주 협약을 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몰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그런 몰래 한 게 하나도 없는 이 책임을 과연 실무자에게만 떠넘길 수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것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지사께서도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소적 화해 넣으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고 말씀 주시고요. 또 성남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보더라도 성남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업계획서 몇 년마다 보고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남개발공사 사장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분양도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분양의 주체라면 분양 여부에 대해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 하에서 유동규 씨는 모든 것을 숨기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 지사가 어떻게 질 것이냐. 그다음에 뇌물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이것은 과연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씨가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자금 흐름이 있고 이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 혐의 이외에 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해명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이것은 주주협약을 마음대로 체결했다. 이런 거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동규 씨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본인이 900억 원 터널공사에 대해서 사후에 또 이것을 획득했다. 이거 치적으로 또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사후에 민간으로 흘러갈 돈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본인의 어떤 치적을 자랑했으니까 그다음에 이 돈이 민간으로 흘러간 거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은 본인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물 문제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죠. 네. 이재명 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과정은 이제 공모 지침 단계부터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성남시 의회 그 상임이라든가 행정감사에서 계속 사업 단계마다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련자들을 불러서 묻고 사업 추진 경위, 공모 계획서에 따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용, 공모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다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이 다 공개돼 있다면 일단 배임의 혐의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민간의 많은 수익이 귀속되게 한 부분에 이게 이제 배임이라는 건데 그거는 당초 설계부터 공모 지침에서부터 공개돼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더 가져오지 못했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당초에 4,400억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더해서 900억의 이익을 인가 조건을 변경해서 더 갖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 과정의 행위를 보면 더 이상 배임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해명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태 말씀드리면 이걸 관점을 달리 보면요. 오히려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1,822억 원을 갖고 올 수 있는 한계 조항을 캡을 씌운 거예요. 오히려 공공이 환수할 수 있는 이게 캡을 씌운 거고 민간이 가져갈 한계 조항은 또 없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민간 개발 사업자들하고 성남 도시개발공사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가지고 딜을 했는데 이 딜이 무산된 내역이라도 나오면 우리가 주장한 것은 야 너네들 이거 간단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불황기라고 쳐도 앞으로 화랑기를 대비해서 그럼 앞으로 주주 간의 주주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자라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주장을 했는데 민간 시행사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일련의 교섭 과정이 드러났으면 그렇죠.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런 교섭 과정이 있었다는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공모지침서 등의 이런 전제하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설계 때부터 오히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것을 전제로 설계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시장의 업무가 인하가권이 시에서 시민들이 준 권리지. 근데 인하가권을 이용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이 개발 수익 상당수가 특정 개인 몇 명한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부는 뇌물로 뿌려지고 한지까지 혐의입니다만은 오히려 원주민들 40년 살아온 원주민들은 싸게 땅을 뺏기고 비싸게 또 분양을 받아야 되고 거기 들은 입주민들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서 또 아우성이고 자 이런 공영 개발을 왜 하냐 도대체. 그다음에 1,822원 원래 국민 임대부지로 받기로 했는데 이것을 돈으로 받아요. 국민 임대부지 거의 확보 못 해가지고 지금 공공 분양으로 전환이 됐어요. 상당수가. 자 이런 공공 개발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이게 공공의 필요성 때문에 한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드러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과 공방 그리고 추론들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동규 씨가 이제 구속됨에 따라서 더 자세한 것은 드러나게 될 테고 큰 축인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 어제 2차 슈퍼위크에서는 물론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구속이 결정되기 전이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55%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됐습니다. 이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뭐 경선 결과도 마찬가지고 계속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지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뭐 조사상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자들도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결집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뭐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가라는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계에서 드러나는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현재 야당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거나 주요 고위직 법관들의 그 인사들이 드러나고 있지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시장 관련된 인사들이 드러난 분이 없습니다. 물론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에 이제 업무를 한 사람이고 이후에 이제 사후 뇌물 관련된 범죄 혐의가 드러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소명 내지 주장, 사건 관계에 대한 설명들이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론조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경선 결과 역시 이제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54.9%, 매직 넘버까지 17만 표가 남았는데 이재명 후보의 최종 득표율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넘어설지도 관심인데 최종 득표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54%를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공교롭게도 54% 저득표율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 해당 대장동 사업을 평가할 때 이것은 공공환수의 모범적 사례다라고 한 여론조사 수치하고 똑같아요. 54%. 그리고 다만 무당층에서는 이것은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는 게 17%뿐이 안 되고요. 국민 전체로 볼 때는 30%뿐이 안 돼요. 나머지 58% 정도는 이것은 권력형 비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면서 오히려 54%도 조금 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본선에서는 뭐 또 다른 전략을 갖고 나오시겠지만 어쨌든 당 경선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지사가 상당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기대 내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세균 후보가 있었으면은 이재명 지사로 갈 당심이 조금 분산됐을 텐데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가기가 상당히 버겁게 되긴 됐어요. 그러나 이낙연 지사 쪽 입장에서 보면 강성 발언으로 지지층에 대한 어필을 하실 것이 아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상식에 기반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만 무당층 내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 좀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본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입장 변화를 좀 추진해야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득표율과 관련해서 이 사표,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사퇴가 있을 때 모집단이 변화가 있으면서 더 득표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뭐 57%를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은 1차 선거인단 투표 이후에 이제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 사퇴 승부수 던지고 예. 이제 지지율 상승의 반전 모멘텀을 잡긴 했는데 그 이후에 전남에서만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고 나머지 경선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동일한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1차 슈퍼이크에서는 51%였다가 2차에 59%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더군다나 서울 경기인데 경기에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더 이제 앞설 것이라는 건 뭐 일반적인 예측이고 서울에서도 약간 더 앞선다고 보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이제 결집 양상이 2차 슈퍼이크 결과에 드러났다는 이 사실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보다도 약간의 상승률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 이재명 캠프에서는 당연히 57%에 근접하는 득표를 기대할 것이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상징성도 있죠. 문재인 전 후보 지금 대통령께서 얻은 경선 득표를 얻는다는 것은 압도적 대세를 가지고 후보가 결정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후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후유증, 원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아무래도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 조직을 정비해서 본선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내심 57%에 이르는 득표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득표율보다는 예. 이게 누적 투표율이 원래 77% 정도에서 지금 65%까지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절대 표수를 보면 그 해당 선거인단의 전체 그 모집 인원 대비 득표 수를 비춰보면 저는 그렇게 늘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본선 대비해 볼 때는 이게 완팀의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거죠.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득표율이 올라가면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 대세론이에요. 그런데 예. 그게 투표율이 10%가량 낮아지면서 득표율이 일부 조금 올라갔거든요. 네. 이것이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아마 이재명 지사 측 캠프에서는 분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본선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10% 이상의 투표율 하락을 한번 눈여겨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했거든요. 이후에 원팀 경선이 가능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지사께서도 최근에 뭐 이 확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지만 뭐 보도 내용 중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문제를 더 확대하거나 의혹을 더 확대하는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이미 이제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 상당해져서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계시지만 이제 지지자들도 끝까지 치열한 경선을 하면 후유증도 더 오래 가는데 예. 상당히 대세론이 확인되는 과정으로 지금 마지막 경선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까지 고려를 하면 생각보다도 이후에 원팀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은 당초 우려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결선 투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득표율이 어제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예. 이제 결선 투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죠. 그러니까 남아 있는 표수가 이제 서울 경기가 합치면 한 26만에 일반 선거인단 30만 표 정도면 실제 수치상으로는 그 중에 투표율까지 고려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38% 정도만 득표를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가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성향이나 추세를 볼 때 38% 이상 득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때 아닌 주술 논쟁이 벌어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3차례 TV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린 게 포착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지자들이 이제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마음에 써줬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를 두고 역술적 의미가 아니냐, 뭐 주술적 부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주술인지는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또 지켜봐야 예. 되겠지만 네. 어쨌든 3번에 걸쳐 또 그렇게 일관되게 표시가 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명리적 차원인지 아니면 무속적 차원인지 이것은 뭐 따져봐야 될 일이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명리학적으로 새해 들면 여러 가지를 또 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 연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만약에 그 의미가 누군가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죠. 그런데 본인이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나왔다 그러면 별 문제는 안 된다고 보지만 문제는 거기에 쓰인 단어가 왕자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것은 조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경솔하지 않았나. 설령 누가 써줬다 하더라도 이게 왕자라는 것이 국민에게 보여졌을 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고민 없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저 부분은 상당히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비난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를 보고서 최순실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게 이제 그 기억 때문이죠. 국민들께서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것처럼 국정농단 당시에 최순실 씨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비슷한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왕자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저런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이 다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한 번 우연히 써준 것처럼 했는데 연달아 3번 계속했다는 것이고 또 캠프의 대변인들께서 밝히는 해명의 내용이 전부 다 후보 본인의 내용하고 달랐어요. 그러면 이 캠프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소통이나 입장 정리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해프닝을 넘어서는 우려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웃고 넘어갈 정도의 내용이 정리돼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숨기려고 하고 이게 이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이 자체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여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도 이 부적 선거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홍 후보가 이 빨간색 속옷을 입는다 이런 소문이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맞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홍준표 후보의 뭐 개명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개명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주술 논쟁이 벌어지고는 있는데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제가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후보 간의 멘트의 적절성 여부는 이제 제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 벗어난 공방이 아닐까 싶어요. 전국에 개명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개명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그 개명하는 이유가 다 다른데 이 개명한 그 행위를 토대로 해서 뭐 주술이다 뭐다 해서 개명 이유에 대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지켜보는 토론에 나와서 특정 단어를 써서 이렇게 비춰지게 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멘트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